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인구 탐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엄마들, 이 워킹맘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약간 울렁거릴 수 있어요. 울렁거리시면 고개 옆으로 새벽에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찾은 아랑 씨.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분만실에서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저희 결혼한 지 이제 6년이 다 돼가는데 자연 임신으로 안 생겼어서 작년에 아예 일을 그만두면서 시험관을 시작을 했어요. 제야 세심하지 말고 애들 나오자. 10시간째 진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산한지 하고 애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심박수가 떨어져가지고 수술 준비 도와드릴게요. 숫자도 더 매하면요? 그렇죠. 네. 잠깐까지 혹시나 남편 지웅 씨도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되게 당황스럽네.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니까. 태아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급히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3kg의 건강한 딸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번에 닦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술 잘 끝나셨고 회복실에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검술로 가실 거예요. 애기 약간 포지션이 너무 하늘 보고 있어서 이게 목에 꺾여서 못 내려와서 그래 내리시도 네. 오래 기다려온 아기를 드디어 만나는 순간 잘 웃네. 예. 너무 이쁘다 진짜. 그냥 눈물이 나. 애기가 맞는지 여기서 너무 놀랬어. 신기했어. 안지야 사랑한다. 3일 후 다시 만난 아기는 건강한 모습이네요. 엄마도 아기를 안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3시에 밥 먹었다고 하니까 곧 있으면 깨어날 거네. 안지야. 웃어. 사진으로만 또 보다가 이튿날 처음 막 몸도 안 움직이는데 막 걸어서 갔어요. 근데 너무 쬐끄만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하게 눈도 감고. 지금은 아기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뱃속에서 쑥쑥 자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진짜 세상의 엄마들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다 견뎌내고. 저희가 결혼하고 6년 동안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밀리고 밀린 선물을 받은 기분이. 정말 기다렸던 선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봤는데요. 저는 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제 아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그때 기억나시죠? 완전 나죠. 네. 저희 첫째가 유산을 했었는데 그 곳에서 아내가 이제 유산해서 수술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첫 예. 아이도 생각나고. 그때 그 생각나니까 울컥하네요. 네.
네. 저도 저기 있는 분처럼 엄청 난산이었어요. 하루 넘게 진통하다가 결국에 수술하러 갔는데 또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계속 못 깨어나고 있었고 결국에 아이를 나중에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태어나는 순간도 그렇지만요. 매 순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75명. 저출산 세계 1위 이런 숫자들에 치우쳐서인지 뭐랄까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랄까요. 행복 같은 건 좀 가려지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 못 낳는 이유에 좀 집중도 하게 되는데 조 교수님, 요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 가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아이가 갖는 가치가 사실은 노동력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부양을 해주는. 네. 그래서 이게 나의 노후의 세이프티 넷 이런 노구적인 가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이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가 갖고 있는 도구적인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치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 커져서 지금 이렇게 출산이 좀 낮아진 것 같다고 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말들이 보면 아이 키우려면 얼마 들지? 뭐 2억이 드네, 3억이 드네, 그걸로 택도 없네 이런 게 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원하는 걸 못하고 내가 얼마나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것에 먼저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출산과 경제적 요인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작년 10월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2030 미혼 청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모가 되려면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진술에 미혼 청년의 약 77%가 동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은 81%가 동의를 했어요. 물론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다랑 대표님은 육아 문제로 부모님과 좀 상담하는 일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미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미 기혼 상태에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또 이제 언제까지 얘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이제 노동하는 인구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점점 출산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도 굉장히 크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육아 자체가 되게 행복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녀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뭐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지자체나 기업에서 현금성 지원이 좀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지원이 1억은 기본이던데요. 맞아요. 아이 한 명 낳으면 1억 드리겠습니다. 네.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 중에서도 한 명 낳으면 1억 줄게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네, 그런 기업 정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왜 안 나오나 그 배리어를 자꾸 우리는 찾는 것 같아요. 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그걸 드리겠습니다 하는 현금성 지원으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이미 아기를 낳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아기는 이거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1억이 있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아기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데 사실 정책은 그 내재적인 가치를 부각시켜가지고 그게 뭔가를 이렇게 좀 키워서 만드는 그런 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이 배리어가 있고 그 배리어를 낮춰주는 형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것이 아이 하나를 낳는 것이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가치를 가진다거나 야 얘를 내가 키우면 얘가 날 부양하겠지라는 기대로 일제 아이를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대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뭘까? 거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기를 자꾸 출산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다음에 국가가 왜 인구가 필요한지가 서로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내재적인 가치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냥 나는 경제적인 거와 관계없이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저는 88년생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 서지입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나름 되게 유연한 근무를 최고 장점으로 생각하면서 100% 재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택을 하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결혼 1년 후 찾아온 천사 같은 아들. 처음엔 육아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아이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제 육아휴직을 써야겠구나 이제 마음 먹고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일단 1년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면 쭉 일하고 싶지 누가 1년만 있다가 그만두고 싶겠냐.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 일을 또 새로 다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거죠. 오후 4시. 어린이집으로 아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입니다. 인사.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찍 간다고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야? 합체되고 불리한. 비행기야? 응? 거기 아유 앞에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위해 하원 후엔 무조건 놀이터로 향합니다. 요구르트 팝니다. 요구르트 팝니다. 200원 주세요. 2개는 얼마예요? 엄마. 네. 너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그럼 조금 앉을래, 우리? 엄마 너무 더운데? 어때, 얼굴이? 빨갛네. 그러니까요. 빨리 집으로 가야겠지. 나 많이 아픈 거야?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엄마로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퀴가 두꺼워서 그래. 아, 그래? 놀다가 현성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현성아, 너 지금 왜 웃었어? 그럼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뿌듯하죠. 난 우주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네. 저희 아들이 동생 얘기를 가끔 해요. 못 들은 척하죠.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아이를 낳고 내가 정말 사라졌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었는데 서지라는 끈을 이제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둘째를 낳으면 그게 끊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놓겠어요. 저는. 그래서 서지희로서의 삶을 위해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플로리스트 모집 하루 4시간 근무. 제가 꽃꽂이를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꽃 관련 일을 하셨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해에만 121만 5천여 명의 여성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경력 단절 시기를 살펴보면 출산 이전과 출산 첫 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가 맘카페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찾아보면서 왜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사업주들이 싫어할까? 여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인생에 그냥 정말 다 거쳐가는 건데 저만 해도 아이를 낳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둘째 낳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둘째를 낳아요? 아랑 씨와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반을 먹어서 아기에겐 세봄이라는 예쁜 이름이 생겼습니다. 엄마 보면서 먹는 거야? 아유, 잘 먹어.
아직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렵게 온 아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엄마가 된 기쁨은 무엇보다 크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뒤따릅니다. 저도 아기를 처음 키워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아기를 보는 게 더 좋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일까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째 가졌을 때 일을 하던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저를 내쳤다 해야 되나? 빨리 복귀를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버리는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애를 가진 게 죄가 되는 건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되게 억울하고 막 그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디자이너 입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 지우는 거 어떻겠냐. 근데 입덧을 걸 티를 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찡찡대는 것도 안 되고, 전혀 티 안 나게 매장에 피해 끼치지 않을 거면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뭐 지역이 바뀐다거나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뭐 퇴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차가 쌓이는 여자에 대한 그 커리어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돌아가기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4명의 엄마 중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간호사로 일하는 이슬 씨뿐입니다. 제가 연년생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품이나 이런 걸 바로바로 쓰고 싶어서 연년생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도 지금 안 키워봤잖아. 남편 빼고 셋 다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돼요. 지금 이 다이나믹한 집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이제 될지. 맞아. 내가 맨날 우는 브이로그 이런 거만 찍고 있을지. 같이 울고 있을 것 같아.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내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 문제나 그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는 정말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현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 15세 미만 자녀를 둔 그 여성 고용률을 비교하면 OECD 고소득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네. 경제활동을 쉬는 이유로 64% 정도가 육아와 가사를 답변했습니다. 저는 SNS에서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나의 마지막 출근, 그래서 네임택, 명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딱 비슷하게 경력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죠.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이죠. 제가 저기 계신 어머님들이었거든요.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아내가 일을 더 하길 원했어요.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하면 휴직을 하겠구나라고 저희도 이제 맞벌이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8개월 때쯤인가 갑자기 오빠가 휴직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어쨌든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만큼은 엄마의 영역이니 엄마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으니 나머지 그 뒤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출산휴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고 제가 휴직을 해서 아이를 이제 막 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그렇게 했었고. 저는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담이와 아빠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거든요. 무슨 남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다고? 그 2017년도니까 맞아요.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대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기 좀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앞서 본 여러 엄마들의 얘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당연히 둘째나 셋째 출산은 망설여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첫째아 비중이 48%에서 61%로 13%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둘째와 셋째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첫째아 비중은 가장 높고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한 명만 낳는 사람이 과반이라는 의미죠. 저는 제가 경력 단절이 있어서 제 회사를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한 30명 중에는 엄마, 아빠, 양육자인 엄마, 아빠가 과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둘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게요. 이게 아이 하나 있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둘째가 생긴다? 그럼 이제 소득이 확 비거나 아니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내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째를 가진 저의 남편에게 야, 애가 둘이면 2배 힘든 게 아니야. 4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잔뜩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같은 고민을 다들 하시는 거겠죠. 네. 일본 도쿄대의 세치야마 가쿠 교수가 한국, 일본, 대만의 여성 고용률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30대, 40대 여성의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유독 두드러질까요? 왜 한국이... 양성평등으로 보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쩐 인프라적으로도 뭔가 더 낫고 우리가 막 떨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가쿠 교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일본에는 3세 신화라고 해서 3살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이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이 대학 입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라는 것은 사실 부모라는 것은 아빠와 엄마가 같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을 주로 여성이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심지어 결혼한 이후까지도 여성이 주로 느낀다는 것이 이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올해 그 일본 가족이랑 홈스테이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애가 셋이었어요, 마치. 거기 막내 딸이랑 엄마랑 같이 저희 집에 홈스테이를 온 거예요. 근데 왜 막내만 오고 첫째랑 둘째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돼서 그냥 일본에서 혼자 보냈다는 거예요. 혼자 홈스테이 가서 방학에 2달 살다가 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이제 그런 패밀리들한테 했더니 어떻게 그럴 일을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서 맡길 수가 있어. 그 집이 무슨 집인 줄 알고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인식 차이가 좀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은요 엄마가 당연히 데려다 줘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 유치원 때부터 버스 타고 혼자 진짜 혼자 다녀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담에서도 연실이 드러나는 게 저희가 운영했던 플랫폼에서 5년 동안 계속 육아 불안과 관련된 거를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제 조금 불안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갑니다.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육아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막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이한테 몰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막 키워놨는데 공교육을 갔더니 공교육의 퀄리티에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공교육을 나는 못 믿으니 더더욱 사교육으로 돌려야 되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이 M자 그래프가 되게 신선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 엄마가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끼다 보니까 아유 내가 이 녀석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복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책임감을 느끼는 주체가 엄마라는 것이 아직도 한국은 좀 어려운 점이죠. 그러네요. 아빠가 문제네요. 아빠가 책임. 아빠. 네, 무빙워터님은 안 그러시지만. 무빙워터님 같은 아빠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여보. 자, 그렇다면 일본의 워킹맘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쿄도에 자리한 문화센터. 서예 작품들을 붙여놓고 강사부터 수강생들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며 작품을 고릅니다. ちょっとね、ここが消えたんですよ。この辺りのかすれは綺麗ですよね、やっぱりね。こっち行きますか。はい。10月に、カルチャーセンターの文化祭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文化祭の作品を今日仕上げます。で、その中の作品を1枚今選んでます。はい。そうです。書道は小さい時からやってたので、書道の先生の資格は持っています。 세이마츠 씨가 이곳 서예교실의 강사로 일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그만큼 오래 함께 해온 수강생들이 많은데요. 実は第4子が 깜짝 발표에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집니다. はい、今3ヶ月、もうすぐ4ヶ月に入る。わあ、ありがとうね。自然です。ちょっと計画にはなかったです。でも嬉しかったですね。はい。また賑やかになるねっていう話を主人ともしました。ナナ楽しいですか？ナナちゃん。 일이 끝나면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을 하원시켜 집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문화센터 강사로, 사흘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結婚する前は一般企業で、総務、経理、管理部門で働いていました。東京に来た時に、再就職の、研修を私も受けてたんですけど、東京都の。でその時にたまたま、実習で行った事務所から続けてこないですかって声をかけてくださって、で今までこう会計の仕事もしてきたのでそれを活かせるなと思ってそこでパートに就職しました。何味？桃。 중학생인 첫째, 초등학생인 둘째.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까지 세 딸을 키우며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데 힘들진 않을까요? 私体調今悪かったらもうそこで寝てるんですけど、子供たち自分で作って食べてます。 일과 육아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일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正社員でずっと働いてて、こうイライラした状態で夕方帰ってきてご飯して子供のことしてっていうのは多分私もバランスが取れないし、きっと子供たちにも影響が出ると思ったので、あまりストレスを抱えることなくできるバランスのいい働き方を今はちょっとしようと思って正社員の選択肢は外してます。 세이마츠 씨가 주말에 종종 찾는 곳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도쿄도의 육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른 엄마 아빠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니. せー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ってもやってもやってもなんかどんどん洗うものとか掃除するものが出てくるからもう無限ループでずっとやってるのにまたかってなっちゃいます。それが大変です。牛乳とか重たいものを買うのが大変で、牛乳本当に子供毎日すっごい飲むから1週間に18本とか多い時は20本ぐらい買ってます。卵80個買ってます。仕事も好き、子供も好き。どっちも諦めたくないからかな。大変だけど大変が辛いのとイコールじゃない気がする。一人っ子だと寂しいのかなとか、兄弟がいた方が兄弟と遊んでくれるのかなとか、そういうふうに子供のことを考えた時に一人よりも2人3人いた方がいいのかなっていう考えが日本は結構あるかもしれない。いや暇、専業主婦本当に暇でした。でもやれることなかったから。私もともと働いてなかったんです。5年前までは。だけど4人目の子が保育園に行きたいって言って、じゃあしょうがないから働こうかっつって、はい、その理由で働き始めて、それで見つけた職場がすごく楽しくて、こんな楽しいことが働くことがあったんだと思って今働くのを続けてます。はい、私はずっと正社員で働いてたところで同じ仕事内容でパートタイマーに変わりました。日本は多分多いと思う。変えられるチェンジがするのが。まず東京都からは 일본은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셋째부터 아동수당이 월 3만 엔으로 늘고 세 자녀 이상이면 모든 자녀의 대학 학비가 면제입니다. 第3子以降は3歳から高校生まで月3万円いただけます。ということで、私の場合だともし 4人生まれたら月10万。もら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이시카와 씨는 이런 지원에 대해 잘 몰랐던 눈치인데요. 9万もらってる。わかんない。もうどんどんチェンジ変化。エブリデイチェンジ。医療費、18歳まで無料です。病院のお金かからない。歯医者も。児童手当は助かります。長女の中学生入学の制服代だったり学用費とかも全部そこで賄えたりとか、学校の給食代とか教育費では教材費とかも全部そこで当てられるので助かります。 네,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일본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2015년을 계기로 이제 출산율이 다시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물론 한국의 0.75보다는 높은 1.15고 그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를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차원이 다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 도전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밍을 되게 잘했네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너무 궁금하다. 이거 너무 진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총리 직속 정책 특보시죠. 야마자키 시로 내각 관방 참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마자키 시로.
2023年に策定した新しい戦略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大きく2つの点でこれまでと違います。まず一つは予算の規模が全然違います。もう集中的にですね予算を増やそうということで、2028年までにですね日本円で総額 3.6 兆円、これを入れると大体国の予算としては 1.5 倍ぐらいに実は膨らむんですが、次に2030年にはさらに1.5、今度は2倍にできるようにですねやっていこうと。そこまでいくと一番欧州の高いスウェーデン並みのですね対 GDP 比に対する投入金額になりますので、かなりそういった予算規模を大きくしたというのが第1点です。第2点目は内容なんですけれど、これまで実は保育所とか児童手当の充実がもう中心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もっと広げてですね若者の所得の問題、そして大事なのは実は働き方の問題をですね大きく取り上げてます。でこの働き方っていうのは実は非常に少子化に影響しているだろうと思ってますので、これまでとないですね面でいけば、例えば男性育休を大幅にですね増やすといったようなことを今進めています。実はもう1980年代から女性がですねいろんな面で社会で仕事をされている状況にあるわけですね。でそれを構造的にもう変わってきてんだというふうに我々が受け止めるかどうかっていう問題になります。実は働き方の問題というのは若い人たちが考えるというよりは、企業なら企業のトップ、さらにはいろんな面でですねリーダーの人たち、その人たちが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っていうですね、むしろこれが、これからはまさにそれが共働きという女性が働くというのがもう基本なんだという考え方で、その上で、社会の労働慣行とかですね、仕組み働き方を変えていくと、これをしないと実は本当の意味で社会も安定しませんし経済も発展しない。これを乗り越える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実は大事で、残念ながらその点で、日本も韓国もですねまだ完全にはですね、それが切り替えられてない、そういった部分もですね男性の意識改革も実は非常に大事だというふうに本当に考えております。지금 야마사키시로 내가 관방 참여가 방금 말씀을 했듯이 이 여성의 고용 참여, 그러니까 노동 참여하고 그다음에 출산율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 저게 OECD 국가들 중에 13개 국가를 놓고 X축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고요. 그다음에 Y축은 출산율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80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00년이에요. 두 개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1980년에는 여성이 고용 참여를 하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근데 2000년에 왔더니 반대로 고용 참여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양육과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제도가 그동안 굉장히 좋아져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굳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게.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들의 육아 참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데 여성만 맞추게 해줘서는 안 되고 이게 남성도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스타디가 하나가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하나는 직업적 지위가 있는데 직업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다시 반대해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그냥 제도만 만들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여성만이 아니라 특히 남성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보육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이렇게 인식이 안 좋나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하던데.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확실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굳이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차별을 주지 말자. 그리고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해서 위에 있는 분들이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린 신경 쓰지 않아요. 가서 하세요. 누구든 당신들의 권리니까 오히려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저는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때는 17년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한 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인터뷰를 봤지만 엄마의 사례긴 했지만 1년 동안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빈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아직 정서적으로 아빠의 휴직까지 다 품기에는 아직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30은 남성들이 많이 인식이 변화되고 행동으로도 변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직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쉽사리 남성분들이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엄마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하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달라져야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스웨덴 워킹맘의 하루는 어떨까요? 출근 준비로 바쁜 엄마 엠마 씨입니다. 일주일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두 아들은 남편이 돌보고 있네요. When I'm with both, I find it the most challenging part then is stimulating both or making both happy. My oldest son, he's 3, he's running away, wants to do stuff, and this guy, he can't walk yet. 태어난 지 10개월 된 둘째 벤자민. 한참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Ska vi kolla pappas telefon är? Fin Charles, en Benjamin. Cool kille. Hejdå. Sissan. Hejdå Charles. 엄마가 출근길에 첫째를 등원시키고 집에 남은 둘째는 아빠가 돌봅니다. 마나 씨는 두 번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With my first son, Charles, I was on parental leave for about 6 months in total. And that was a super time, one of the best times of my life. So, and now I'm on parental leave with our second son, Benjamin, and I've only been that for a couple of days, but I'm gonna be that until end of January.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쓴 후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웨덴은 보육시설의 75% 정도를 국가가 운영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길. 유연 근무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엠마 씨는 로펌의 M&A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I've had 2 parental leaves or maternity leaves from here and been away about a year both times, and that's never been they've never given me any hard feelings about that at all, and been very supportive and very inclusive even when I've been away, and included me in different company events and stuff like that. So just the fact that they're making it feel like a very natural thing and not anything that you need to be ashamed of. And even like just obviously you're away a year from work, but still getting pay rise and stuff like that is, I haven't been excluded in anything. 스웨덴은 육아휴직 중에도 월 소득의 80% 정도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런 지원 속에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I think what we've been trying to do is to really get the ability for both men and women to have both a family life, but also be part of the labor workforce. And of course, the philosophy has been a gender equality philosophy, basically, to have good child support, to have a place for the child to be during the day that doesn't cost a fortune,
And then also to have a long paternal leave that also has been creating opportunities for both women and 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workforce. 1930년대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주목했습니다. 성평등을 기반으로 이일 가정 균형 정책을 펼쳤고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Especially flexible working hours and making it possible to both work and take care of children. It's important that parents can share the leave firsthand so that they share the responsibility over children. All these things are part of the Swedish system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but they have been important for the birth rate. It's starting in the basic idea of gender equality, which then had a long tradition in Sweden. Already in the 1960s, this is something we talked about. So gender equality was the starting point, and then you had reforms enforcing this gender equality, and then you kind of got the progress from that.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일 가정 균형 정책은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 첫째 찰스의 유치원 하원은 아빠 담당입니다. 비를 막아줄 덮개가 싫다는 첫째. 결국 비를 맞으며 가는데요. 하원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difficulties as well. There's stress. Sometimes the kids scream. Sometimes you need to work, but you can't work because you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So there are difficult periods. But my experience with getting kids is mostly super positive, and it's great, and I get a lot of energy and happiness from it. 오후 5시. 퇴근한 엄마까지 도착하면 가족의 저녁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에서 얻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Facilitating for families, being able to work and have kids at the same time, and like the social responsibility, like just being very accepting about the fact that you can have both kids and career and financial support. It's child acceptable. The society accepts children and families and has adapted a lot to that. Just the fact that it's common that dads stay at home. We want more kids. We like kids, so we want more. We said 4 from the beginning, but now we'll see. At least 3, I think. Yeah. 흔히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진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엄마의 삶의 질이 좀 높아져야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녀의 내재적 가치를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사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부부 간에 또 아이들과의 그 교감들이 막 생기고, 이거는 아기가 없는 집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데 그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가족이라는 그 끈끈함, 이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부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게 낮아진다고 해서 긍정적인 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이제 행복인 것 같아요. 불행의 요소를 없앤다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듯이. 그래서 우리가 출산과 뭐 혼인 이런 것들의 그 배리어들을 낮춰주려는 노력 못지않게 또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부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나와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직장에서 기업들의 참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뭐 투자사들도 그렇고. 근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좋은 팀원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일단 동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오시고요. 이 복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진짜 일을 나머지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실 8시간 앉아 있는다고 8시간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제 사회에게도 굉장히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인식도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이 그래야 잘 이행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감이 많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뭐 결혼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서로 하진 말자. 우리 둘이 하진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왜요? 근데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10번 태어난다고 하면 뭐 한 번은 안 해보고 한 번은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둘 다 딱 공통점이 뭐였냐면 나는 10번 태어나도 10번 아이는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인생에서 완전 너무 좋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두 아이 키우고 있지만 그 행복도를 봤을 때 저는 아이 낳기 전보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훨씬 네. 사랑받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도가 높거든요. 지금도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 정말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뭐 시청자한테 받았던 사랑, 남편한테 받았던 사랑과 아이한테 받는 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 완전 다르죠. 이게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오히려 높여주더라고요. 보통은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게 더 많다고 그죠. 느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다면 더 행복한 눈으로 더 행복한 세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워킹맘의 현실과 일, 생활 균형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워킹 데디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 또 변화하는 아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1시간씩 막 울고 그럴 때는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옷 입혀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오후에 이제 연락이 와요. 왜 옷을 거꾸로 입혔냐. Par exemple, les hommes aujourd'hui ont des durées un peu plus longues quand le bébé naît. Pour arrêter de travailler, c'est aussi possible si on souhaite de rester quelques mois à la maison pour s'occuper. C'est aussi possible si on souhaite de rester quelques mois à la maison pour s'occuper de l'enfant. Et ça avant, ça n'existait pas. Moi, je trouve qu'il y a eu il y a un changement, une évolution des mentalités, et donc ça va dans le bon sens. I love spending time with my children most of the time, not all the time. If I